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미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한때는 정말 절대 강자였던 인텔의 지금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TSMC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 또 복잡하게 얽힌 미국 정부 정책의 영향까지 정말 다각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런 여러 역학 관계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 이게 앞으로 기술 환경, 그리고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21세기의 정말 핵심적인 전력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걸 넘어서서 국가 안보,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치열한 인공지능 경쟁, 여기서도 사실상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죠. 그렇군요. 근데 이 반도체 생산 과정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글로벌 협업,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자국 생산을 늘리려는 그런 국가 안보 목표나 산업 정책의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이게 수십 년 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하고 부딪히면서 뭐랄까 상당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인텔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한때는 정말 미국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도 엄청 밀려났고 특히 그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는 AI용 최첨단 칩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극적인 변화인데, 근데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든 그 칩스법, 칩섹트라고 하죠. 이거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잖아요, 인텔이. 네, 가장 큰 지원을 받았죠. 무려 80억 달러 보조금에다가 또 12억 달러 규모 대출 지원 약속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인텔의 부진은 이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좀 강한 표현인데 자만심, 그러니까 휴브리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요. 아, 자만심이요? 네, 과거의 성공에 너무 취해서 스마트폰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AI 같은 이 거대한 기술 전환점을 놓쳤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 결과로 이제 ARM 기반 칩 설계 회사들이나 GPU의 강자 엔비디아 그리고 무엇보다 위탁 생산 파운드리의 최강자인 대만 TSMC 같은 경쟁사들한테 주도권을 확 내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를 좀 놓쳤다 이게 큰 원인 중 하나군요. 근데 뭐 그것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정부 지원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말이죠. 물론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 오하이오에 대규모 신규 공장을 짓고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이게 당초에는 올해 2024년 가동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빨라야 2030년대 초반에나 정상 가동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2030년대 초반이요. 와, 이거는 그냥 좀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계획에 정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거네요. 그 사이에 기술은 또 얼마나 바뀔지 모르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다가 또 막대한 부채 문제,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다는 재무적인 어려움까지 겹쳤어요. 심지어 일부 분석에서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아, 심각하네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 개발 자체에서도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과거에 그 기술 리더십을 자랑했던 인텔로서는 정말 뼈아픈 부분이죠.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문제가 겹쳐 있군요. 앞으로 인텔이 다시 이 최첨단 칩 제조 경쟁에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5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원이 훌쩍 넘는 거잖아요. 네,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거라는 추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시 좀 힘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국산 칩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한테 인텔 칩 써라 이렇게 강제하는 식의 보호무역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은 이런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인텔에게 잠깐 숨쉴 공간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기술 생태계 전체에는 오히려 자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자멸적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 능력 강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뭐랄까 핵심적인 투입 요소를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를 써야 최고의 제품이 나오는 건데 재료 선택지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좁혀버리면 결국 최종 제품의 경쟁력만 떨어진다. 뭐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 성능의 AI 칩을 개발하려면 현재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업체의 공정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TSMC 같은? 네. 그런데 만약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 예를 들어 인텔의 칩을 쓰도록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결국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인텔의 어려움과 또 그런 보호무역주의적 접근의 위험성까지 확인했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자료들은 역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세계 최첨단 칩 생산의 상당 부분이 그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항상 있는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게 미국의 오랜 전략적 고민거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회사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인텔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TSMC와 삼성 모두 아주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총 16,50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고요. 16,500억 달러. 네,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첫 번째 공장에서는 이미 4나노미터 공정,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폰 같은 데 쓰이는 아주 정교한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아, 벌써요? 네, 여기서 나노미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하고 성능 좋은 최첨단 칩을 의미하는데요. TSMC는 두 번째 공장에서는 2028년까지 더 진보된 3나노 칩을, 그리고 세 번째 공장에서는 그보다 더 앞선 2나노 칩 생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텍사스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인텔보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 거죠. 와,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미국 내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큰 힘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들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 그 숙련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 인력난요. 네. 그리고 또 복잡하고 때로는 좀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들, 이것도 공장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돈만 투입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미국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필요한 모든 것을 자국 내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완전한 자급자족 말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요. 이 반도체 생산 과정이라는 게 상상 이상으로 극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특정 단계에 필요한 핵심 장비나 소재는 전 세계의 어떤 특정 국가, 심지어는 특정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예요. 아, ASML 들어봤어요. EUV 장미 만드는? 맞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초미세 회로를 웨이퍼 위에 새기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ASML 거의 한 곳뿐이에요. 와, 정말로요? 한 곳이요? 네, 거의 독점적이죠. 또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고순도 화학 소재라던가 정밀 측정 장비 같은 것들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걸 한 나라가 전부 최고 수준으로 갖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온 결과가 바로 현재의 글로벌 분업 구도인 셈이죠. 아, 비유하자면 마치 세계 최고의 셰프라고 해도 밀가루부터 소금, 향신료까지 모든 식재료를 자기 밭에서 직접 다 기를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하네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조 때문에 대만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 여전히 대만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그 세 번째 공장까지 지어서 최첨단인 2나노 칩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2020년대 말이 되어도요. 여전히 전 세계 2나노 칩 생산 능력의 한 3분의 2 정도는 대만 본토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3분의 2나요? 미국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TSMC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 자체가 가장 먼저 대만 본토에서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안정화까지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야 그 검증 전 기술을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대만의 지정학적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미국 반도체 전략의 핵심 변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텔의 어려움, 또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한 현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함정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 분석 자료들이 제안하는 합리적인 미국의 반도체 전략 방향은 뭘까요?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여러 분석에서 몇 가지 좀 일관된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모든 희망을 인텔이라는 한 바구니에만 담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네. 그렇죠. 인텔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인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텔이 자금력이 풍부한 외부 투자자, 실제로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던 소프트뱅크 같은 곳에 팹, 그러니까 제조시설 부문을 매각해서 전문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설계 부문을 매각하고 그 확보한 자금을 제조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오, 꽤 구체적인 제안이네요. 네, 중요한 건 정부가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자금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인텔에만 올인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원하라. 뭐 이런 거군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제안으로 이어지는데요. 인텔 너머를 보고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TSMC나 삼성 같은 다른 글로벌 칩 제조사들이 미국 내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까 말씀드린 인력난이나 인허가 지원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네, 복잡한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완화해주고 또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이 분야에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키워내는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계화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조언이군요.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드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만 높이고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입 관세 같은 조치보다는 오히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첨단 장비, 아까 말한 네덜란드의 EUV 장비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소재, 또 숙련된 외국인 엔지니어들, 이런 것들의 유입을 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네덜란드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의 기술 없이는 최첨단 칩 생산이 불가능한 현실이니까 이걸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자는 거죠. 네 번째는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그 예측 불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이 막 급변하기보다는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고 첨단 공정 개발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이런 대규모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 정책이나 규제 환경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변한다면 어느 기업이 선뜻 그 막대한 투자를 결심하기 어렵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따라서 특정 정당의 어떤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고 꾸준히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맹국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됩니다. 단순히 미국 내 생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의 기여를 인정하자 이런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또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파운드리 기업이죠. 라피도스. 같은 동맹국들의 칩 제조 역량 강화가 결국 미국의 안보와 기술 리더십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라피도스도요? 네, 이들 국가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대만의 TSMC 모델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인텔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까지도 존재합니다. 요컨대 미국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종합해보면 결국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사실, 이걸 좀 직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자급자족이나 국산화, 오타키라고 하죠. 이걸 목표로 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자료들은 정말 여러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인텔의 사례는 아무리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이 복잡한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산업 정책의 그 어려움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요. 그렇죠. 둘째, TSMC, 삼성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 등 여러 국가의 특정 기술과 기업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네. 셋째, 따라서 미국의 합리적인 반도체 전략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나 보호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한 현실인식,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 확보,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여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기술 패권과 지정학적 안정의 핵심 축인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해온 이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 반도체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긴장 고조나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 정교하게 짜인 글로벌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마도 좀 불안전하게나마 각 지역 블록별 혹은 국가별 단위로 재편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갑작스러운 변화요? 네. 이런 급격한 탈세계화 혹은 지역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어떤 예상치 못한 강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반대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취약점에 노출될 수도 있을까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를 흔드는 것으로부터 과연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탐구를 위해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